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요.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시죠. 특히 명절이 끝난 후에 손목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배주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명절에 전 부치고 요리하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이 손목이 시끈시끈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우선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손목 터널은 손목을 이루는 8개의 뼈와 인대들로 둘러싸인 통로입니다. 이곳에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의 힘줄들과 손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손의 과다한 사용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손목 터널 내 공간이 좁아지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자극되어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정중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정중신경은 손에서 감각과 운동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엄지, 검지, 세 번째, 네 번째 신경의 반쪽까지 감각을 담당해서 손바닥에서 가장 넓은 감각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물건을 집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동작을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어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근관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은 질환인 거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식 의학적 명칭이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명칭만 다르게 표현된 같은 질환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손목에 발생하는 질환들은 이 수근관의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네, 손목 터널에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는 손목 주위에 힘을 많이 써서 생기는 힘줄염, 관절 막염,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 등 여러 다른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사 질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증상 이야기 나눌 때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 앓고 계신지 어떤 통계가 좀 있을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매년 1000명당 1명에서 5명이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16만여 명이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성별 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은 5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은 60대 환자가 가장 많았고 50대 여성이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5배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또 젊은 여성보다는 5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 원인에 대해서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죠. 과사용 증후군.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좀 과하게 사용했을 때 생기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로 손목에 과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자세로 손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일을 많이 하는 우리 주부님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살펴본 통계에서도 50대 중년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왔었죠. 네, 일단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병되다 보니 오랜 기간 가사일을 한 중년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또 가사일 중에서도 손빨래를 한다든지 걸레나 행주를 짤 때 손목을 비트는 동작은 특히 손목 신경과 인대를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님들, 그러니까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거. 그럼 이거 외에 여성 환자가 많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임신이나 폐경처럼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잘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은 폐경이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척추, 관절을 보호하는 칼슘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은 폐경이 지나게 되면 다양한 통증 질환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호르몬의 영향도 받는 거고.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이제 관절 질환에 좀 더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병률을 높이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여성은 남성보다도 근력이 부족한데요. 대부분의 여성은 금섬유의 크기도 작고 양도 적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노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적은 근육량에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량이 더욱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척추와 관절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과사용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질병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면 일종의 직업병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자주 사용하거나 같은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원했을 때는 직업이 무엇인지, 평소에 어떤 작업이나 동작이나 자세를 많이 하시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직업들을 좀 꼽아 볼 수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의 직업을 보면은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미용일, 마트에서 포장일, 그리고 과수원, 어업 등은 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택시 및 버스 운전자, 악기 연주가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하신 그런 원인 외에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처럼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는 운동 있잖아요. 이런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 영향을 줄까요? 네, 언급하신 운동들이 전신 운동이긴 하지만은 손과 팔의 움직임이 많은 종목이죠. 손목이 꺾이거나 힘이 크게 가해지는 동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자세와 좋은 습관으로 운동을 배워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그 비만 같은 질병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건 맞나요, 선생님? 네, 그 외에도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갑상선 기능 장애 있을 경우 증상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하고요. 쉽게 악화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만선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10년 이상 받는 환자들에게서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손목 터널 내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가락 저림. 이건 아무래도 이제 증상과 관련된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긴 하지만은 증상은 주로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인 손가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손목 부위의 통증을 동반할 때도 있지만은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운동 기능이 손상을 받으면은 물건을 세게 잡지 못해 떨어뜨리거나 바느질처럼 정교한 손동작 등이 어려워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가락 전체가 다 저린 건가요? 주로 가운데 세 손가락, 아. 2번, 3번, 4번 손가락 저림감이 생기고 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밤에 손이 저려 잠을 깨기도 하며 신경 눌림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엄지손가락 힘이 점점 빠지며 원숭이 손처럼 근육이 위축되어서 엄지손가락의 손바닥 쪽이 말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에서 그래도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근데 손뿐만 아니라 손목까지도 아픈 이유는 뭘까요? 네, 정중신경 주변의 힘줄에도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손목의 통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통증과 저림이 이제 동시에 올 수도 있나요? 네, 동시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저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통증에서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상황까지도 오게 되는데요. 젓가락질을 하거나 옷의 단추를 잠그는 일 등을 잘 하지 못하고 밤에 수면 중에 더욱 심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통증과 저림이 한쪽 손에만 있더라도 양쪽 모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양손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반 이상 눌리기 전까지는 무증상으로 있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 초기에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여러 증상들을 잘 모르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네, 신경 눌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손에 마비가 오게 되는데요. 그런 물건을 짚거나 지는 등
손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신경은 치료를 받더라도 완벽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길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목 저림 또 손떨림 현상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진을 받아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과 이렇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경추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는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척골신경이 손목에서 눌리는 척골관 증후군, 팔꿈치에서 눌리는 주관절 터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말씀하신 목 디스크와 감별이 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증상 면에서 많이 비슷한가요? 네, 일단 손이 저리다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목 디스크는 어깨, 팔, 손끝 저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반면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아래로만 증상이 생기면서 손등과 5번째 손가락에는 증상이 안 생기므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 또 여러 대표적인 손목 질환들과 구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인 손목 질환, 손목 건초염이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두 질환 모두 손목 부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손목 건초염의 경우 힘줄의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손목이 움직일 때 손목이 아픈 반면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신경질환이다 보니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을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외에 손목 터널 증후군과 좀 구분해야 할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아쇠 수지증이라고 불리는 질환도 구별이 필요한데요. 네.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기가 불편하고 손이 뻑뻑하게 느껴지는 증상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신경이 아니라 힘줄이 눌려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 저린 증상이 생기진 않고요. 손가락을 필 때 권총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손가락이 딸깍거리는 특징이 있어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사 질환과의 차이점까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렇게 다른 질환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좀 스스로 감별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옆에 그림에서도 나오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양쪽 손목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손등을 맞닿게 하고 30초 이내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왼쪽 그림처럼요. 손목의 정중앙 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을 때, 근데 조금은 세게 치셔야 돼요. 예, 손가락 끝으로 찌릿하는 전기가 통하는 증상이 생기면은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좀 손목이나 손가락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런 테스트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주무르게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주무르고 나면 좀 좋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주무른 후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습관적으로 손이 저리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주무르시게 되는데요. 네. 증상이 호전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근처 병원을 방문하여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주무르시기보다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진단을 위해 받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손목이나 손가락에 통증, 또 마비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다면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될까요? 네, 병원에서는 근전도나 초음파 같은 간단한 검사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미세한 전기를 흘렸을 때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의 전달 속도를 체크를 해서요.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치료를 미룰 경우 어떤 다른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네,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손가락을 본인 의지대로 잘 못 움직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가락 힘이 약해지고 감각이 무뎌져 물건을 잡아도 감촉을 잘 못 느끼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 마비 증상까지 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빠르게 진단받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이 내려진 후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치료 방법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초기일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손의 사용을 줄이면서 약물요법이나 손목 보호대 사용으로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는 동작을 막아주면은 증상이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수술까지 가지 않고 뭔가 보존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자, 근데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그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단순히 손 사용을 줄이는 정도로 신경 압박을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좁아진 손목 터널을 넓혀주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최근에는 수술 술기가 많이 향상되어서요. 네.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간단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한 1cm나 2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이나 손목을 보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좁아진 손목 터널을 넓혀주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회복 기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떨까요? 저린 증상은 수술 후 하루 이틀만 해도 호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상처가 낫는 데는 2주 정도 소요가 되며 보통 한 달 후에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질환을 오래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치료 후에 재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사실 재발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네. 하지만 보존적 치료의 경우 다시 병을 악화시키는 생활 환경으로 돌아간다면은 증상이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오해와 진실. 사실 저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오해들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치료 없이 휴식만으로도 호전이 된다. 근데 주요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과사용이다 보니까 뭐 쉬면 낫지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그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려면은 이미 실제로는 신경이 반 이상 압박받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병의 초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완화를 위해서 파스 붙이는 게 도움이 된다. 그쵸, 뭐 저리고 아플 때 저희 파스 많이 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파스는 그 국소적인 진통소염 치료 중에 하나로 치료 효과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지켜볼 수는 있지만은요. 다른 좋은 치료법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밤에 더 잘 나타난다. 유독 밤에 손목이 더 저리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연관이 좀 있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밤에 손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밤에 자다가 손저림 때문에 잠을 깨서 손을 주물러 주거나 털어 주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밤이 되면은 통증의 역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수면하는 도중에는 손목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손바닥을 자주 벌려 손목이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요. 반복적이고 손을 장시간 쓰는 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손바닥을 더운 물에 20분에서 30분씩 찜질하고요. 손을 침대 밖으로 늘어뜨린 채 잠을 자거나 손목을 자주 마사지해 줍니다. 네. 손목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이 꺾이지 않는 바른 자세로 손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방을 위해 좀 이런 자세는 피하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그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장시간 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과 손목의 높이를 같도록 맞춰주거나 손목에 푹신한 스펀지나 시중에 파는 손목 쿠션 같은 거를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0분 작업 후에는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휴식을 취할 때는 팔베개하고 눕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손가락이 뻐근할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5초 동안 서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예방에 좋은 뭐 운동법이나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틈틈이 손가락 및 손목 스트레칭을 실행해주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왼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요. 오른손으로 왼손가락을 잡고 안쪽으로 10초간 당겨줍니다. 다음으로는 왼손등이 정면을 향하게 하고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등을 잡고 안쪽으로 5초간 당겨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양손을 번갈아 3회씩 반복해주면 좋은 스트레칭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손목, 손가락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사용하는 신체 부위로 부상당하기도 쉽고 또 부상으로 인한 통증도 쉽게 나타나는데요. 평소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나 이렇게 비트는 동작은 좀 피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잘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배주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